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일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이 있은 후 상황은 폭발했습니다. 그녀가 세탁기를 사용하려 하자 남편은 그녀의 머리를 세게 잡으며 기계는 잊어라. 가서 하녀처럼 손으로 엄마 옷을 빨아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순간을 음미하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번에는 그 젊은 여성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에이스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입니다. 알머스 유니다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힘과 전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릴리언은 이미 결혼 생활의 역동성에 익숙했습니다. 남편인 데니스는 항상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그녀는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주장하는 시어머니 지나이다의 독한 암시를 삼키는 법을 배웠다. 그 여성은 외동딸을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결혼식 직후 부부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 이후로 릴리어의 삶은 조언주로 위장한 지옥의 굴욕이 되었습니다. 수프의 소금이 잘못되었고 바닥이 충분히 깨끗하지 않았고 줄에 걸린 옷이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데니스는? 그는 마치 아내의 말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항상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 릴리언은 지친 상태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욕조에 쌓인 더러운 옷들과 우월한 분위기의 시어머니. 데니스가 당신이 내 물건을 세탁할 거라고 하더군요. 지나이다가 더미 위에 더 비싼 블라우스 몇 개를 던지며 말했다. 그리고 조심해서 다루면 섬세한 조각들이거든요. 릴리아는 언제나처럼 자존심을 억누르고 세탁기로 갔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자 그녀는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옷을 넣고 비누를 넣고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그만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라고 소리쳤다. 당신이 요청한 대로 세탁하세요. 릴리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옷은 세탁기에 넣을 수 없어요. 내 피부는 민감해요. 저는 이러한 화학 분말과 회전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데니스, 이리 와요. 라고 지나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나타났고 릴리언은 날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 엄마가 내가 옷을 망치고 싶다고 했어? 데니스는 아이에게 뻔한 것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겸손한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그냥 세탁기로 세탁하는 거예요. 릴리언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장난치지 마라. 엄마가 손으로 씻으라고 하면 손으로 씻는다. 피부가 예민한 편이다 라고 말했다. 릴리어 내부에 무언가가 끓었습니다. 그 여자의 변덕을 참으며 3년을 보내다 이제는 19세기처럼 손으로 빨래를 해야 한다. 그건 터무니없는 일이군요, 데니스. 기계에는 섬세한 모드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내 말을 거역하지 마세요. 기계에 손대지 마세요. 엄마 옷은 손으로 빨래야죠. 제대로. 남편이 그녀의 머리를 세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지나이다는 마치 아들이 마침내 며느리를 합당한 자리 재놓은 것처럼 그 장면에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릴리아가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뭐 하세요? 데니스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전화해요.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누구를 위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안녕하세요, 이고르? 나예요, 릴리아.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렇죠. 올 수 있나요? 30분이면 괜찮습니다. 주소는 같습니다. 데니스는 그녀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당장 꺼주세요.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릴리아는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릴리언은 그들 앞에서 전화를 한 적이 없으며 남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나이다는 오한을 느꼈다. 그 이고르는 누구였나요? 그 사람은 내 형이에요. 릴리언은 휴대폰을 치우며 설명했습니다. 전 복싱 챔피언이었던 그는 현재 체육관의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내 안녕과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염려해왔습니다. 데니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결혼한 지 3년 동안 그는 처가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녀에게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 그녀는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왜 전화했어요? 그는 초조하게 물었다. 남편이 내 머리를 잡아당겼다고 말하려고요. 릴리아는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내 동생은 가족에게 그런 짓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지나이다는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복싱 코치가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릴리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연락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 문제 해결을 좋아하는 삼촌을 포함해서요. 데니스는 열심히 삼켰다. 무슨 삼촌? 피오도르 삼촌. 우리 건물관리 회사에서 일해요. 매우 엄격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등록한 것을 발견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법은 법이다라고 즐겨 말해요. 지나이다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녀가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릴리언은 맹장염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데니스는 모든 것을 따라했다고 맹세했지만 이제 그의 시어머니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나갔나요? 그녀의 남편은 허세를 부리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멋지다. 한번 볼게요. 라고 릴리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동생은 매우 꼼꼼해요. 모든 서류를 꼭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아, 그리고 국세청에 친구가 있어요. 소득도 모두 신고되나요? 연금도 받고 아직도 사무실 청소를 하고 계시죠? 나는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나이다가 말을 더듬었다. 물론이죠. 그리고 당신이 개인 청소를 하는 세 가족, 한 집에서 한 달에 $5,000를 벌고 있다고요? 영수증 없이 한 달에 $15,000를 벌고 있습니까? 그거 심각해요. 시어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추가 금액을 신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데니스는 앞뒤로 걸어다니며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계산했습니다. 릴리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라고 그는 호소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가족이요? 남편이 나를 공격하고 시어머니가 내 면전에서 웃는 가족이요. 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세 사람은 얼었다. 릴리언은 문으로 갔지만 데니스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우리끼리 해결하자. 당신은 너무 많이 짖어요. 그녀가 말하며 놓아주었다. 이고르는 이미 밖에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남자.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여동생과 긴장한 남편, 그리고 유령처럼 창백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당신을 만진 곳을 보여주세요. 라고 그는 명령했습니다. 릴리아는 자신의 머리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이고어는 고개를 끄덕이고 데니스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본능적으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그는 확고한 척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형제입니다. 라고 이고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릴리어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힘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아야. 놔, 남편이 소리쳤다. 아파요. 압력을 풀지 않고 이고어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아프죠. 웃기죠. 언니랑은 왜 안 아프죠? 그는 더 세게 당겼다. 그를 지금 보내주세요. 지나이다가 소리쳤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고르가 무관심하게 말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아파트에 등록한 이유를 경찰관에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신고하지 않은 월만 5,000달러에 대해서도 경찰에게 말하세요. 시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고르는 머리를 문지르며 걸어가는 데니스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주의하세요. 그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데니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 말이 수년간의 조작보다 더 무게가 있다는 듯 마침내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왜 당신을 여기에 원하지 않는지 당신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웃는 동안 웃는 법을 잊어버린 척하시겠습니까? 그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흘렀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웅변적이었다. 지나이다 미하일로브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그 말이 아직도 힘이 있는 듯 쉿쉿거렸다. 아니요. 어머니 데니스가 대답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자세는 겁에 질린 소년의 자세가 아니라 마침내 함정을 본 남자의 자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에 대한 바람을 피우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날카로운 딸깍 소리와 함께 호텔 문이 그녀 뒤에서 닫혔다. 데니스는 보도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아침 공기가 그가 오랫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리아이려는 이미 테이블 세팅을 마친 뒤였습니다. 집에서 만든 수프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는데 지나이다 미하일로브나가 항상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라고 비난했던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들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데니스는 눈을 내리깔고 테이블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리아이려는 마치 모든 움직임이 교훈인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그에게 요리를 제공했습니다. 내가 가혹했나요?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반복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드디어 나약해지는 걸 멈춘 걸까? 그녀는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얹은 채 앞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3년, 데니스. 내가 당신을 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침입자이고 내 집이 정당하게 당신의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지 3년. 그녀는 나에게 교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의 손을 참아준 지 3년.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비명은 없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화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당신이 선택했어요. 쉽지 않았죠? 그런데 당신이 선택했어요. 그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프는 뜨거웠고 빵은 신선했고 데니스는 오랜만에 소금이나 식감, 어머니가 더 맛있게 만드셨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리아이려는 테이블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만졌습니다. 아직은 애정이 아니라 애정이 될 자격이 있는 방법을 안다면 애정이 될 수 있는 무언가로 그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그는 세상이 몇 시간 만에 붕괴되거나 재편되지 않은 것처럼 물었다. 이제 리아이려가 접시를 모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요. 그녀 없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녀는 회색과 보라색으로 칠해진 모스크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돌아올 수 없는 이유를 잊어버린다면 내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기쁨으로. 데니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의 시작을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지나이다 미하일로브나는 패배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가 자고 있는 동안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는 데니스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또 다른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가 전화하셨어. 그는 아프다. 매우 아프다. 의사들은 최대 몇 주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혼자 죽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전략은 오래되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충성심이라 할지라도 가족의 충성심에서 남은 것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데니스는 이제 익숙해진 죄책감의 무게와 셔츠를 등 뒤로 젖힌 식은땀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릴리아는 그보다 먼저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이 켜진 화면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그의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읽고는 거의 유머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 아버지는 8년 전에 돌아가셨어. 데니스, 그는 다시 잠자리에 들며 말했다. 당신이 차를 사고 싶어 할 때도 그녀는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기억하다. 이어진 침묵은 자신이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을 몇 번째로 깨닫는 남자의 소리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를 자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기회가 닿는 대로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당신은 단 한 명뿐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떠난다면 그건 내가 좋은 남편이 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나이더 미케일로브너의 말이 납처럼 데니스의 가슴에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비옥한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건전한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어떤 조종도 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 순종적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바람의 갈대처럼 휘어졌던 그 사람에게 이제 뿌리가 생겼고 그 이름을 릴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지나이더는 칼날 같은 타격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마침내 한쪽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를 갑옷처럼 지탱해왔던 자존심이 깨졌다. 2년이 숨처럼 흘렀습니다. 릴리아는 딸을 낳았고 한때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던 바로 그 남자 데니스는 키스로 눈물을 닦아주는 아버지가 되었고 듣는 법을 배운 남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갈등은 이제 먼 그림자가 되었고 땀에 젖어 잠에서 깨게 만드는 악몽으로만 기억되었다. 지나이더는 덜 신경을 썼습니다. 항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이 더 깊은 구덩이를 파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는 예고 없이 마을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는 릴리어가 없을 중립 카페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손녀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그는 눈에도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릴리어에게 사과할 때 라고 데니스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후회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억제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아내를 공격했을 때 웃으셨어요. 그건 썩었어요, 어머니. 말도 안 돼.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있구나. 아니요. 절대로요. 폭력적인 손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화는 늘 같은 벽에 부딪혔다. 지나이더는 유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데니스는 생애 처음으로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손녀의 첫 번째 생일에 릴리어는 모든 기대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수락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공원, 벤치는 전략적인 후퇴를 위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나이더는 도자기 인형, 수놓은 드레스, 자격이 없는 곳을 사려는 누군가의 과장된 선물 등 선물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그는 한숨을 쉬며 아이에게 팔을 뻗었습니다. 모두 우리 가족이요. 모두 내 거예요. 릴리어는 시어머니를 반걸음 뒤로 물러나게 할 정도로 확고한 태도로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소녀와 놀아주었고 그 사랑은 적어도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릴리아. 처음으로 계산 없이 제나이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과거를 잊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를 위해서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사과할 때요.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실룩거렸다. 사과할 게 없어요. 릴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지나이더는 가만히 서서 손녀의 등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처음으로 그녀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에는 잔인한 유머가 있습니다. 1년 후 검사 결과 지나이더의 심장이 쇠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급하며 수술이 없으면
죽음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데니스는 의무와 여성이 가족에게 남긴 상처에 대한 기억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난국을 깬 것은 릴리아였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는 겁이 날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데니스는 눈썹을 치켜떴다. 너의 어머니가 사과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그날 밤 증인 앞에서 한 일에 대해 사과도 없고 돈도 없다의 그는 열심히 삼켰다. 정의처럼 들리는 최후 통첩이었다. 지나이더는 아들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다음 날은 침묵과 통화 중단의 전쟁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즉 그 위대한 평등자가 완고함을 이길 때까지 말입니다. 그 모임은 3년 전 데니스의 결혼 생활이 거의 파탄날 뻔했던 같은 아파트에서 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기에 있었다. 릴리어, 냉정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데니스, 디고어와 그의 아내는 침묵의 판사처럼 보입니다. 지나이더는 피부가 회색이고 눈이 움푹 들어간 채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릴리아, 내가 틀렸어. 무거운 침묵. 난 웃지 말았어야 했는데. 데니스가. 내가 뭐라고. 제나이다 미하일로브나. 릴리아의 질문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그가 당신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그가 당신을 모욕했을 때, 이제 그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기뻐한 것에 대해, 당신을 상대로 내 아들을 독살한 것에 대해, 내가 행한 모든 나쁜 일에 대해 물음소리는 가식 없이 경련을 일으켰다. 릴리아는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다음 날 그들은 은행에 갔다. 수술로 지나이더는 구해졌지만 그녀를 자신으로부터 구한 것은 그녀의 부서진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이 되어 트베리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규칙을 지시하는 여주인이 아니라 방문하기 전에 환영받는지 물어본 할머니였습니다. 릴리어와 이고어의 전화통화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 데니스는 오늘날 딸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소유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치는 아버지입니다. 소녀는 존중이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집에서 자란다. 지나이더는 1년에 2번 나타나 불평 없이 집안일을 돕고 떠나기 전에 항상 두 번째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이고어는 그의 여동생을 방문했을 때 여전히 농담을 합니다. 이봐, 처남, 이제 손이 가렵지 않니? 데니스는 웃으며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상기시키기 위해 그날의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아는? 때때로 그녀는 테이블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보면서 거의 한 번도 걸지 못했던 전화 한 통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는지 생각합니다. 교훈은 남았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허용할 때만 승리합니다. 그리고 용기는 때로 9자리 숫자와 다이얼 버튼에 들어맞기도 합니다.